반갑습니다.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부지런한 리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플래너협회 KPA 34차 조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지으신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신데요. 50여 권의 책을 저술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과연 고수는 어떻게 질문하는지, 질문이 나를 어떻게 성장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을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내가 정말 잘 수행해냈을 때 따라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책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 또 다른 일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셨군요. 이 책의 질문이에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그 일을 잘한 하나의 보상으로 또 다른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한가한 분에게 부탁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바쁜 분에게 부탁할까요? 네, 바쁜 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은 24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방법을 아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 약 30분 정도 진행되겠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시간당 이 강사료도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저희는 KPA는 재능기부 우정출연이잖아요. 저희가 돈을 들이진 않지만 함께 좋은 인맥을 공유하고 저희 플래너협회에서 만든 소중한 플래너를 또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조영필 씨 공연에 가보시면 함성과 뭐 환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무색할 만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이 기대되는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베스트셀러 작가, 네, 고수의 질문법의 저자, 우리 한근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전 이렇게 일찍부터 뭐가 간다고 해서 사실 믿지 않았어요. 야, 너 아침에 비까지 와갖고 여기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회자 이렇게 사회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저는 너무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을 깨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참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플래너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핵심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냥 플래너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플래너의 핵심이 뭡니까? 라든지 그걸 썼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 컨설팅 하고 싶다는 분 어떤 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미지의 어원이 뭐냐? 이미지의 정의가 뭐냐? 그렇죠? 저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가지고 책을 썼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은 첫 번째가 리더의 비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유법이지, 비유법. 두 번째가 한근대의 재정의 사전. 재정의라 하면 리데피니션이에요. 그렇죠? 남이 내린 정의가 아니고 내가 내린 정의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질문법이고요. 지금 거의 다 탈고해서 출판에 넘긴 책이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죠? 비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그렇죠? 지인, 친구, 애인의 차이점을 아세요? 지인은 일이 있어야 만나. 친구는 일이 없어도 만나. 애인은 일을 만들어서 만나. 느낌이 딱 와요? 네. 그렇죠? 지인, 친구, 애인.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전 최근에 무슨 드라마 중에 그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재룡인가? 이재룡이라고 유호정 남편인가요? 네. 이재룡 씨. 그거 나오는 거 라디오스타인가? 네. 저는 우연히 이제 주말에 그걸 보는데 이재룡이 참 정말 재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 아니에요? 이재룡이 맨날 술 먹고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엄청 싫어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재룡이 무슨 얘기하다가 너희들 말이야 각서하고 반성문의 차이를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 중에 혹시 각서 써보신 분 계세요? 각서하고 반성문의 차이는요. 반성문은 창작물이야, 창작물. 막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는 거야.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게 각서다. 막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떠오른 질문은 사회자가 너무너무 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렇게
전체들이 이렇게 유려하게 저 군더더기 없이 살 잘 보는 분이 못 봤는데 분도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설명을 설명에 대한 거죠. explanation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업적으로 쇼호스트야 쇼호스트. 그럼 100% 맞습니다. 교수 아닙니다. 교수 중에 설명 못하는 교수 많아. 선생도 아니야.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쇼핑 방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던 내가 막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으면서 아 맞다.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명불허전이라고 그러죠. 명불허전. 아 듣던 대로 대단히 좋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미지 좀 말씀드리면 무슨 질문을 할 때도 제일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말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혹시 이미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미지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정의를 내릴 때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원을 조사하는 어원. 이미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미지는요, 이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마고. 이 어원을 공부하면요, 굉장히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이마고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마고는요,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얼꼴입니다. 얼꼴. 그렇죠? 얼하고 꼴하고 얼은 뭐예요? 소프트웨어. 내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얼 들어간 말이 많아요. 얼 빠진 너. 그렇죠? 얼떨떨하다.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근데 어른 이것도 다 어린이 다 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응? 얼이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른 정신이거든요. 꼴은 뭐예요? 하드웨어. 그릇이야 그릇. 얼이 담긴 꼴이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약간 사람 들 떨어졌는지 저 똘망똘망한테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하는데 근데 보통 이미지 하게 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좀 야사시하고 이런 사람을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뭘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원을 그게 정확한 뜻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그 방송 시작 전에 몇 분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금감원에서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금감원에서도 막 조사하더라고요. 조사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대검 수사과장입니다. 대검찰청의 수사과장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죠? 순간 내가 확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철 아니었었어. 근데 한긋태 소장님요. 예. 대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강의 요청 좀 하려고 그러네. 아니 왜 강의 요청 수사과장에? 근데 그 오늘 참 내가 재밌는 조직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에 관련된 걸 하고 싶은데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세요? 글쎄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던져요? 뭐 행복하냐, 만족하냐.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탁 뭔가 이렇게 임팩을 줬던 질문 있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딱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계세요? 요즘 뭐가 재밌나요? 네? 뭐가 재밌냐? 그 얘기를 듣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의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질문의 정확한 정의는요. 이거 한자로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탕질이고요. 이게 물을 문자거든요. 바탕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묻는 게 질문입니다. 본질을 묻는 게 질문. 질문 정확한 뜻은요. 본질을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는 사실 관심 있는 분야가 리더십,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생산성,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의 책을 쓰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명확하게 하는 걸 좋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약간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이라고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재정의를 묻는 거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해봤어요. 그건 넘버원이에요. 안 해본 건 넘버원이고 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까요? 안 배웠어요? 질문, 익숙하니까. 예? 습관. 그렇죠. 아니야, 듣는 거 익숙한 것도 아니야, 나보다.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은 그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고 그건 기본이야. 그렇죠? 잘 몰라서, 교만해서, 그렇죠? 뭐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안 하는 넘버원은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질문 안 하는 게 아니야. 질문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듣지 않는 잘 듣죠. 그것도 있죠. 그렇죠. 맞지. 경청하기 잘.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질문은 좋은 질문을 얘기해요. 할겨 말겨 이런 질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질문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두들기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든지 또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공부가 필요해요. 정서 사실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비 오는 날 새벽 7시부터 여기 신사동에 새벽 7시에 오려면 제가 그때는 일산 사는 사람은 한 5시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두 분은 또 부산에서 어저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면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혹시 여성분들 중에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쓰시는 분 계시나요? 일하는 아줌마 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기가 집안일을 알아야지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외주를 줄 때도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사기당하지 않고 외주를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주 줬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 나가보다 농락당합니다. 농락당하면서 제가 여기서 넘버원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자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한자 익숙하시죠? 네. 네. 한자하고 영어에는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넘버원 레슨은요. 지식견해입니다. 지식견해.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실 아침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그쯤에 아까 우리 뭡니까 우리 수미 사장님께서 하는 것도 이거 지금 63세 공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늦게 공부해서 계속 박사까지 할까요? 본인은 답하지 마시고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왜 저분은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거는 저는 예전에 젊어서는 공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응?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을 때 노인네 참 주책이야 이런 생각했어요. 야, 너 그렇게 재밌는 게 없냐? 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올해가 63세인데 저도 이제 저도 한 15년 전부터는 저는 제일 좋은 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한 4시쯤에 일어났는데 저는 4시에서 한 6시간 정도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4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도 정의를 잘 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의 정의는요. 이게 뭐냐면 화살시야.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입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는요. 이건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는요. 입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거를 화살처럼 뱉어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말하기야. 우리 아까 사회자는 계속 말하게 시켰잖아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자꾸만 말하게 해야 돼요. 식은 뭐예요? 말씀 원에 요거는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길식. 식은 뭐예요? 말씀을 진흙에 차르게 새긴다는 뜻이야. 뭡니까? 글쓰기. 지식은 뭡니까? 결국 말하게 하고 글쓰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엄밀한 의미의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좀 뭐지 얘기하다가 내가 잘 안 돼. 그래서 뭡니까? 내 표현을 못 하겠대. 그게 모르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뭘 잘 아는 사람 보세요. 예를 들면 스카프에서 싸운다. 줄줄줄줄 나와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얘기한다. 줄줄줄줄 나와요. 아까 제가 볼 때 이분은 포렌식 전문가예요. 포렌식. 저는 미래는 포렌식 컨설팅으로 나가는 걸 권해.
포렌식은 아시죠? 컴퓨터 같은 거 해갖고 뒤지는 거예요, 사실. 야, 이게 사기친 게 없는가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식이라는 건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말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그때 막 엄마들이 뭐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애들은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견과 해가 생겨. 견은 뭐예요? 견은 자기 의견이야. 자기 의견입니다. 남의 의견이 아니고 자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식견이라는 말, 식견. 식견은 뭐예요? 공부하니까 식이 있어야 견이 생긴다. 프로sek이 뭡니까? 식이 없으면 견도 생기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긴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전 플래너 협회에 처음 와봤는데 민진용 대표 소개로 오게 된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 보니까 제가 볼 때 얼굴이 다 맑아. 응? 얼굴이 맑은 사람들은 왜 얼굴이 맑아?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정확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그렇죠? 근데 그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돈이 생깁니다. 돈을 쫓잖아요? 또 생기려는 돈은 안 생기고 엉뚱한 일들이 생겨. 깜빵을 가게 생기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게 식이 있어야 결이 생긴다. 여러분 결이 생겨야지 사업도 잘해요. 우리가 맨날 사업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차별화야 차별화. 근데 내가 물어봐. 근데 차별화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책에서 얻고 다른 사람한테 얻고 이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있어야 견이 생긴다는 겁니다. 해는 뭐예요? 해는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덜 불안해. 덜 불안해. 왜? 도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늘 초조한 거야. 조그만 장애물이 나타나면 바로 걸려서 넘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견과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화하는, 지식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가 볼 때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사실은. 질문은요, 질문이 되려면 호기심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호기심을 갖고 계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호기심의 정의가 뭐예요?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디에 호기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느 쪽에? 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옛날 것과 새로운 거. 네. 옛날 거 공부하는 거, 역사 쪽 하고 새로운 거, 과거와 미래.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항상 제 정의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호기심의 정의는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갭을 줄이려는 욕구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알고 싶은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뭔가 작곡할 수 있을까요? 그죠? 피카소의 그림 비롯해서 맨날 저기 외딴 섬에서 혼자 20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좀 아까 보니까 양복 30년 동안 만드셨다는데 양복에도 계속 지금도 계속 양복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죠. 그렇죠? 응? 당연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책도 어때요? 책도 읽으면 계속 읽을 책들이 생깁니다. 왜? 알고 있는 게 생기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제가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서양사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역사 100선 같은 거 샀어요. 스페인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종횡무진 세계사 샀어요. 막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야, 레콘키스타가 뭐지? 야, 이 책 어디가 볼 수 있어? 이거 막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사실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사라졌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산악인으로 산에서 근무하고 산에서 근무하죠. 주로 이제 청계산, 관악산 이런 데. 그리고 저는 저희 때는 저는 이제 인류과학과를 나와서 인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 인류고등학교, 다 서울대, 다 스카이대 주시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학을 졸업한 순간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다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그건 익숙해지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는 거랑 노력해서 공부하는 건 구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럼 호기심이 싹이 사라져요. 호기심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가장 많이 하는 소재가 뭔지 아세요? 대화 소재가? 정책입니다, 정책. 우리 친구들은 막 거기에 목숨 걸어 막 맨날 싸워. 이 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서 시작해서 뭐 계속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래요. 야,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지 마. 니들 미래를 걱정해, 니들 미래를. 대한민국은 오케이야.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맨날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욕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 중에서도요. 여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애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애. 자식 얘기만 하고 남편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호기심이 없는 거야. 그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쵸? 남자들 맨날 골프 얘기, 등산 얘기, 여행 간 얘기,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쵸? 굉장히 삶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처럼 젊어서부터 이런 지적, 그래야지 질문이 생겨요. 그래야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야지 사실 눈에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질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고요. 그렇죠?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질문이 뭐냐 이게 좋은 질문이. 그렇죠? 좋은 질문이 뭐냐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질문 넘버원은요. 말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말을 명확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 창조 경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를 얘기했다면서요. 혹시 창조 경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난 없다고 봐요. 백인백색이야. 그렇죠? 또 변화도 그래, 변화. 맨날 변화하라고 그래, 변화하라. 그래서 변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뜻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뜻은 뭐야? 저도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도전이라든지, 그렇죠? 창조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공부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들을 재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재정해야 돼? 남이 아닌 내가 재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전 대표적으로 좀 변화라는 단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내 변화 같은 단어를 갖다가 적용할 때도요. 일반적인 거에 적용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개념적인 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거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몸이에요, 몸.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몸을 변화하고 싶은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오십견도 오고 막 퇴행성 관절염도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만두한테 끌려가서 저희 동네 가서 헬스를 이제 끊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멸하던 사람이야. 야, 남자 자식이 말이야 그 체육관에서 이게 뭐냐 이게 맨날 이게 무슨 죄수도 아니고 맨날 방구석에서 그리고 난 돈을 내고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많이 갖고 있어요. 야, 그냥 하면 되지 지가 무슨. 근데 하도 우리 마누라가 이제 강제로 막 거기다 선 몇백만 원 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느끼면서 아 맞다. 내가 몸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8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미니멈 3번은 하고 꼭 한 번은 코치한테 돈을 내고 코치를 배웁니다. 근데 변화 이제 그래서 조금씩 몸이 변화하고 있어요. 계속 아직도 이제 배는 좀 나았지만 계속 그래도 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 보면 이제 변화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요 딱 3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2번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3번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변화예요. 그렇죠? 이때 간절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간절하세요? 내가 볼 땐 대부분의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 70%는 간절하지 않아. 내 친구들은 매일 산을 타지만 만삭인 애들이 많아. 만삭에 만삭. 그래서 걔가 나한테 맨날 이래. 야, 내가 5시간씩 관악산을 타는데 이놈의 배는 빠지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서 너 등산한 다음에 뭐 하냐 그랬어. 그랬더니 뭐 파전에 막걸리. 그럼 산 타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파전하고 막걸리 먹을 바에 차라리 그냥 집에 있어라. 차라리. 그래서 근데 물어봤어. 너 간절하냐? 내 친구들은 간절하지 않아. 견딜만해. 이 똥배가 견딜만한가? 그러면 서류 전형 탈락이야. 그렇죠? 간절하지 않아. 그렇죠? 뭘 할 때. 2번째 뭐예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감내하고 싶어 하지 않아.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직업 이전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특히 대기업 금융권이라든지 대기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금융권한테는 연봉 1억입니다. 은행권들은 연봉 1억이에요. 저 차장 정도 돼도. 근데 사실 내가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연봉을 확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까지 줄이면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건 안 되겠대. 그러니까 연봉은 1억을 유지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대. 그럼 뭡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고통은 감내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뭡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새로운 습관을. 그렇죠? 제가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 여성분들 한 70% 돼요. 가서 열심히 합니다. 막 처음에 약간 토실토실했어요. 6개월 정도니까 쫙 빠져서 정말 내가 봐도 야 그녀가 6개월 전에 그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본인도 막 좋아서 막 하다 거울 앞에서 이래. 그냥 어느 날 안 보여. 응? 한 1년 후에 나타나. 더 부은 몸으로. 응? 또 몇 달 해. 또 안 보여. 또 이래서 나타나. 지금 8년째 그러는 사람이 한 20명 돼. 이거 뭡니까? 그녀는 다 좋아요. 간절히 원하고. 고통도 감내하지만 뭘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 비교, 비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좋은 질문. 생각해보셨어요? 자, 우리가 통념에 저항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통념이라는 건 뭐예요? 에브리바디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예를 들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아니야? 안 하세요? 왜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계속 싸워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죠.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베스트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 나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 그렇죠?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 전제 조건이 필요해. 제가 볼 때 고생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베스트야. 뭐들어 쓸데없이 그렇게 살 게 없어? 살 게 지천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경험을 잘 제공해. 경험. 우리가 초년 고생을 사서 한다는 건 초년의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전제 조건 안에 그럼 경험을 잘 적게 돼. 경험.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험의 정의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경험의 정의는요, 객관적 사건과 그것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결과물이에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 다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무리한 투자하고 뭐 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초년에 예를 들면 뭐 건강관리 실패했다가 뭐 당뇨도 오고 뭐 안 좋아졌어요. 그럼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시금석이 돼갖고 실패 반복하는 거 해주지. 경험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경험이 아닌 거야. 그렇죠? 경험이 아닌 겁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념에 그 과연 맞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틀린 통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으로 봤을 때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높여야 된다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모두 믿어 의심치 않는 곳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연 옳을까? 그걸 뭘로 증명할 텐데? 한번 증명해 봐라. 증거물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던져야 돼요? 처음에는 넓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점점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인의 머릿속도 명확해지고, 그렇죠? 이쪽에 있는 사람도 머릿속 명확해지고, 그래서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 그러면서 이 통념에 저항하는 질문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뭐가 의사결정할 때가 있어요. 의사결정할 때. 그렇죠? 의사결정할 때 현재 시점이 아니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축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결혼과 출산입니다. 결혼과 출산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다 이제 결혼시켜서 요새 이제 큰 애가 애를 낳아서 요즘 제일 관심 분야가 육아입니다. 육아. 정말 어려워. 야, 난 좀 애 하나 보는 게, 애가 그렇게 이쁘지만, 야, 애 하나 보는 게, 5명, 어른 5명이 파김치가 돼.
애 하나가 난리 치고 다니면 우리는 다섯이 다 파김치가 돼. 그래서 맨날 기다리니까 얘는 왜 안 자지 이런 생각이에요. 얘가 잘 때가 됐는데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여자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근데 이유를 물으면 다 조건이 안 된 거 아니야.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애 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낳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근데 저는 someday never come 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썸데이는 언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런 질문, 안 낳는 거 나고 안 낳는 건 당신들의 자유인데 시점을 좀 당겨서 한번 해봐라. 당신들이 환갑 잔치를 할 때, 그죠? 환갑이 됐어. 아니면 70이 됐어. 할 때도 지금의 결정에 대해서 그냥 맞다 그때 애 안 낳길 잘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낳는 게 좋고, 그때 보니까 너무 환갑잔치 때 둘만 있고 아무도 없고 그러다 남편이 또 비리비리하고 예를 들면 그때 낳았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뭡니까? 시간의 축을 앞으로 당기는 거죠. 뒤로 과거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 근데 부부 사이 같은 거 물어볼 때 그런 질문 좋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질문 가끔 하세요? 배우자한테 당신 과거로 돌린다면 나와 다시 결혼하겠어? 이런 질문 하세요? 여러분도 안 하세요? 저는 해요. 저는 해요. 자신 없는 데게 했다가 나 망했지 뭐.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정재양인데 자기는 무조건 한대. 나랑 다시 결혼한대. 근데 성을 바꿔서 하고 싶대. 그러니까 지가 한근태, 내가 부인. 한근태의 부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뜨겁은 맛을 보게 해주겠대. 근데 보니까 그 유호정도 그 얘기를 했더구만 맞더니. 그쵸, 유호정도 이재용한테 그랬더라고. 술 퍼먹는 남편과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제대로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공간의 축을 빠져나오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간의 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특히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직업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직업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갖고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데 보면 자기네들끼리 맨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좋아요 하거든요. 근데 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좋댔는데 실제 고객들도 좋아하냐 이거. 그럼 뭡니까? 상자 안에 있는 걸 눈으로 쭉 빼서 과연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냐 이거.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는 공간의 축을 쭉 빼서 과연 남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죠? 이런 질문 던지면 훨씬 자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공이나 이 공부에 대한 정의도요 비슷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정의는요, 투비의 나의 모습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해당하는 건 투비. 여러분들이 미래에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플랜을 쓰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5년 후의 나의 모습과 as is, 현재의 나의 모습 사이에 갭이죠.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현재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갭이 많아. 그럼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게 공부거든요. 그게 공부거든요. 근데 여러분, 투비가 어려울까요? as is가 어려울까요?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현재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요? as is가 훨씬 어렵습니다. 투비 쉬워요. 투비 막 해도 돼. 그냥 뭐 100조짜리 자산가가 되겠다 이런 거 막 써도 돼. 근데 as is는 어때요? 뭐 전세 월 200만 원 갱신이 받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as is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공간의 축을 빠져나와서 야,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는데 과연 남들도 나를 그렇게 인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으면 그런 게 되게 좋은 그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헤드헌터한테 전화 받냐 이거. 헤드헌터들이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이쪽으로 옮기시면 연봉 2배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전화 받는 거죠.
그래서 헤드헌터한테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 그러면 시장성이 내가 볼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품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는 순간 아웃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요, 자기 반성을 위한 질문이에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요, 자기 반성할 수 있는 질문을 잘 던져요. 그렇죠? 왜? 자기에 대한 냉정한 인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인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저 이런 무슨 52시간 하고 최저임금제가 과연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저 야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지금도 정부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어요? 난 나쁜 거 아니야. 점점 좋아질 거야. 저 인지를 못하게 되면요, 변화는 없어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지 내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지를 할 수 있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회사가 사실은 잘 발전을 해요. 제가 볼 때 아모레퍼시픽의 그 서경도 회장 같은 분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리더들한테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분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까마귀가 언제 집을 짓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 까치죠, 까치. 혹시 아세요? 까치가 언제 집을 짓는지?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집을 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맑은 날 놔두고 왜 바람이 부는 날 집을 지을까? 왜 그럴까요? 튼튼한 집은 지어야지. 그렇죠. 바람 부는 날 집을 져야지 허물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맑은 날 집을 지어놓으면 이거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야, 저 화장품이 잘 팔리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팔리는 거냐? 내가. 응? 우리 제품이 좋아서 웃고 우리가 똑똑해서 잘 팔리느냐? 라는 질문을 직원들한테 던집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응? 야, 이건 우리가 잘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난 척 해봐야, 그쵸, 글로벌 기업이죠. 로레알 같은 글로벌 기업에 보면 시가총액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라는 걸 인지해서 까불지 말라는 거야.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반성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도 뭔가 변화 욕구가 있어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데이터를 내보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와도 돼. 그렇죠? 충분해. 응? 아니 63세 공부 시작해서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은 우리 뭐 새벽 7시에 여기까지 오셔. 이분은 안 와도 돼. 근데 안 와도 되는 분은 계속 와. 근데 쟤는 좀 와야 돼, 쟤는. 근데 쟤는 절대 안 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래요? 자기 반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자 중에 영역이라는 단어 아세요? 영역. 에어리요? 영역하다. 그런 기미가 역력하다. 역력하다라는 게 지낼 역이야. 지내 왔다는 거야. 역력하다라는 거를 제가 해석하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모든 건 명확하다는 거야.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왜 고생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다는 것들이죠. 명확해졌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전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 반성을 계속 해야지 갭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실 세상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전 대단히 좋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요. 입장을 바꿔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은 이런 뭐 강아지나 꽃이나 이런 거한테 말을 걸어본 적 있어요? 아, 강아지한테 수시도 하시죠? 강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답을 해요? 표정으로. 예? 표정으로, 그렇죠. 맞아, 강아지는 보니까 감정이 있더라고요. 동물도 감정이 있는가? 라는 풀어봤더니 동물도 감정이 있다. 특히 강아지는 감정이 있다. 라는 게 아주 정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EQ가 있으세요? EQ, 감성지수가 어떠세요? 감성지수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무생물하고도 말을 많이 해요. 나무, 꽃하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감성지수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동물 같은 거 볼 때 말을 거는 대신 이제 먹고 싶은 충동 같은 거 말을 그렇죠? 그래서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이요.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지를 바꿔 넣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요.
실행이 쉽지 않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저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코칭입니다. 코칭. 대기업의 임원들이죠.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들을 이제 코칭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느 회사 코칭하는데 그 상무는 글로벌 기업에 있다가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 회사로 스카웃이 된 거야. 근데 그 글로벌 기업에 있다가 로컬 회사 가니까 문화적 충격이 큰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잘 나갔는데 이 회사에서 하도 와라 해서 이제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이 부사장하고 갈등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신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맡은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맡았으면 당분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보스가 계속 쪼는 거야. 응? 야, 신사업이고 뭐고 응? 우리 회사는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목표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는 숫자가 인격이다. 응?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계속 이 사람 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1년 동안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할까 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야. 저를 만나서 계속 코칭하는데 근데 이 코칭하다 보면 시간의 70%를 그 상사를 비난하는 데 쓰는 거야. 그 부사장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어느 날 듣기가 싫더라고. 뭐 불평도 하루 이틀 어떻게 맨날 불평만 해. 그래서 나 어느 날 근데 상무님 아니 상무님이 부사장이고 부사장님이 상무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어요. 또 형님 깜짝 놀랐어. 약간 멘붕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숫자 오리엔트된 회사거든요. 이유 열에 막론하고 어쨌든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데미지를 믿는. 이 양반이 처음 깨달은 거. 자기 항상 부사장이 미웠지 왜 부사장이 저렇게 할까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문제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갈등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좋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 대단히 유명합니다. 오늘은 사실은요, 저는 이제 진행 자체는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나머지 시간 이렇게 좀 질의응답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대표님께서는 강의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강의 중간에라도 끊고서 질문 드리는 걸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맥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힘을 드릴 때 저는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좋은데 맥을 끊는 질문들 가끔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질문 받는 건 좋아요. 아무 때나.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질문을 좀 했다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공격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 대충 알아듣지도 그걸 또 캐문냐?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 굉장히 델리케트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제 조건을 잘 까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때는 진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리스펙트한다. 당신 강의, 당신 주장 참 좋다. 나는 정말 내가 궁금해서 그렇고 그렇다 하는 걸 앞부분에 근데 그런 건 사실 표정이나 눈빛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근데 그게 뭐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정말 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것 같거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또 다른 책까지 읽으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아까 저기 친구분들이 만나면 뭐 주로 뭐 정치 얘기. 자기 관심사 정치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자기의 그냥 단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책에서도 뭐 우리 사회가 막 혼란 속에 들어있는 게 지식과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를 뭐 좀 우리 사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식견을 넓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팩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신문 같은 게 그러거든요. 신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팩트, 이게 팩트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래서 신문 같은 건 사실 팩트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팩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도 팩트에 기반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팩트하고 의견을 막 섞고 어떨 때는 팩트가 아닌데 거기에 막 의견을 붙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이건 팩트다. 이건 팩트가 아니고 순수히 내 의견이다라는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교육이 굉장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오늘 아침에 22살짜리가 유니스트라는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더라고요. 걔는 학교를 안 다녔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안 다니고 검정고시로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12년이죠.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대학교 하면 12년, 16년을 쓰고 거기다가 등록금,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효용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만일 내가 만일 대학을 운영한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돼요. 교육이란 뭐냐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한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 한자 할 때 보면 뭐예요? 교는 뭐예요? 가르칠 교구고 이건 양육할 육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칠복이야. 회초를 뜻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쳐서 효자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애를 자꾸만 디서플린이죠. 훈련시키지 않으면 애가 망나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때려야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은 뭐예요? 이건 엄마가 젖을 먹이는 형상입니다. 그건 순수하게 보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는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섞어놨어요. 한쪽으로는 야단치면서 한쪽으로는 보듬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어로는 뭡니까?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 EDU가 뭐예요? 끌어내다, 끌어내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성향 같은 걸. 이거 뭡니까? 좋은 질문과 이런 걸 통해서 끌어내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육에서 저는 학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육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자발성이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자발성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교육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학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뭐 강제로 여기 억지로 끌고 온 사람 있어요? 다 자기 발로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교육이,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이 학습의 교육의 라이프타임이죠. 이게 이런 그 컨텐츠의 라이프타임이죠.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그게 기간 짧은 거, 배운 걸 가지고 오래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빨리 배우고 빨리 쓰고 빨리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일 이런 거 한다면 너는 교육에서 학습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학습을 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공부가 재밌어야 돼.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혹시 여기서도 했는지 몰라도 저는 뭐 완공이라는 책 같은 건 되게 좋아합니다. 이 완벽한 공부법의 준말이거든요. 저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워포인트는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는 게 파워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이걸 보잖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파워포인트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학습에서는 사실은요, 이런 눈을 마주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리트리브입니다. 리트리브. 혹시 이 단어가 익숙하세요? 개 중에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 아세요? 네. 똑똑한 개죠. 그렇죠. 맹인들 그 하는 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골든 리트리버는 아는 사람들이 리트리버는 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냥개 일종입니다. 리트리버라는 말은 뭐냐면 가서 가져온다는 말이야. 사냥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같이 사냥하는 개가 있어요. 쉐파트라든지 진돗개 이런 것들은 통상에 같이 사냥을 합니다. 리트리버는 뭐예요? 껌 같은 거 쏘잖아요? 그럼 너무 멀어, 주인이 가기에는. 중간에 가시덤불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리트리버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 여러분들 오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지 말고 끄집어내는 거. 아, 오늘 이걸 배웠지. 아, 좋은 질문은 이거고. 아, 지식 교환에 이걸 했었지. 떠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로 뱉어보는 거. 그렇죠? 주변에 있잖아요. 배우잖아, 뭐 학생들한테 야, 내가 배운 걸 막 말로 떠드는 거. 세 번째 뭐예요?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이 된다는 거죠. 내 지식이 된다는 거죠.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근데 학생들이 사실은 지적 호기심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그걸 느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딱 수업 받는 순간, 아, 이건 내가 내 놀이터가 아니다. 저렇게 재미있는 과목을 저렇게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도 저 재능이다.
그래서 나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해서 사실 4년 동안. 이제 학점이 2.83에 2.83. 거의 그러니까 빵꾸나지 않을 정도로 다. 우리 친구들 다 그랬어. 근데 왜 그래요? 애들로 하여금 학습의 즐거움 못 느끼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잘못이 커요. 이 재미난 공부를 그죠? 완전 싹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보면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한 이런 추구, 욕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독서 모임이 내가 볼 때 몇천 개 될 겁니다.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같은 기관들이 계속 일어나서 진짜 전파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공교육이 망하진 않겠지만 훨씬 더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답변을. 근데 사실 제 주제에 넘어가. 내가 무슨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사견임을 밝힙니다. 오케이. 그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성취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재정의 사전에서 말씀하셨던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것? 그러니까 뭐라 실패? 그 재정의 실패란 무엇이냐? 그것부터 얘기하면 실패는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은 게 실패예요. 예. 그 이제 작가님 스스로가 실패한 것이 예. 있다면 예. 어떤 것이 있고, 예. 그다음 꿈이 있으신지 지금.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저는 뚜렷한 꿈 같은 건 없는데 이제 방향성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 내가 이쪽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게 되면 전 살면서 이런 끌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끌리는 게 있다고요. 근데 저는 어찌다가 이제 서울공대 나와서 저는 국비유학생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대우차에서 제가 이제 이른 나이에 임원도 되고, 사실은 그냥 남들처럼 잘 살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기를 보다 보니까 그만두기 한 3년 전에 계속 이건 아닌데라는 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되게.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 너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같은 책을 읽었고, 근데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의외로 내가 이런 데 관심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경영학 지식이라든지 역사에 관련돼서. 그래서 내가 이런 쪽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두 사람이 제 레이더에 관련인데, 하나가 스티븐 코비고 또 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세웠던 비전이 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스티븐 코비는 약간 개인의 성장에 오리엔트돼 있고요. 피터 드러커는 약간 조직의 성장에 오리엔트된 사람.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은 반반 나눠서 개인의 성장도 도우면서 조직의 성장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것들이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실패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제가 대우차에서도 굉장히 사장 후보에 오르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42살에 회사를 나왔었는데, 사실 굉장히 약간 억울한 일에 연루돼서 그때 단체로 옷을 벗었거든요. 근데 그때 버틸 수도 있었어요. 버티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버티고 싶지가 않더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때 그래서 나는 사실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 봤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아예 이제 트라이를 안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저는 또렷이 기억나는 그런 실패라고, 자잘한 실패는 대단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덜렁거리고 이래가지고 이런 미스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아요. 집에서도 거의 우리 집에서 완전 서열이 제일 꼴찌예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손자까지 날 우습게 보더라고. 한 달 돌밖에 안 된 놈이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남은 안 하라고 그러고 저기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나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는 내가 파워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쉬운 남자로 정의했어. 쉬운 남자. 누구나 넘볼 수 있는 쉬운 남자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나온 김에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디제스라는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재앙 아니에요,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요, 디스하고 에스트의 준말입니다. 에스터는 별이에요, 별. 디스는 사라지답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다는 말이 재앙이에요. 옛날에 나치판이 나오기 전에 이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사라지면 모래바람이나 비가 와서 그럼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저한테 약간 북극성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서 쭉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데 저는 좀 진정성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되게 하는데 너무 허점이 많아 아직. 대충 답이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예. 목표대로 안 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예. 그때 선택의 기준은 뭘로 삼으세요?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선택의 기준을 뭐로 삼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사실 42살에 회사를 나올 때가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제가 만족하고 있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때 옵션이 많아요. 그다음에 대기업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반기업 회사도 있고 뭐가 많아요. 일단 나는 그거 너무 싫다고 생각했어요. 지겹다. 제조업체에서 공장장 하는 거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다음에 나는 제발 그 부평은 부평이거든요. 나 그 서울에 좀 엘리베이터 타는 회사 좀 다니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그거 다 걸어 올라가 5층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여자 좀 있는 회사 좀 다니고 싶었어요. 대우처는 남자 1000명에 여자 하나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는 그 청소하는 아줌마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가끔 부평 공장 나와서 사제 바람을 쐬. 여기 민간인 여자들이 있구나. 아니,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도 공장에서 뺑기 냄새 맡으면서 나 그래서 내가 딱 세운 목표는 어쨌든 여긴 벗어나자. 여긴 벗어나서 좀 시내에 좀 엘리베이터도 있고 민간인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들 많은 데서 좀 한번 나도 같이 이네들하고 일을 해보자. 이게 사실 되게 유치하죠. 요즘 미뤘어. 근데 그때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할 때 저는 3가지를 따져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돈이 되는 일.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교보, 제가 동아비즈니스 리뷰, 저는 3군데서 책 소개한다고 20년 됐어요. 처음에 거기서 나한테 요청을 했을 때 무슨 뭐야 내가 무슨 얼레 무슨 책이나 소개하고 그래서 책을 요약해서 하는 걸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제가 여기다 뜨뜻미지근했어. 응?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정말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실은 책을 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어쨌든 책 접하는 게 5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쪽을 주로 소개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인문학 교실을 열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 무슨 르네상스 이런 거 말고 지리, 언어, 그쵸? 서양사 이런 거 가지고. 그쵸? 근데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한다는 소리 듣잖아요. 어떻게 요약을 잘하냐. 잘한다는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잘하냐 하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한대. 아니 세상에 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어? 영화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여행이나 영화로 돈이 될 확률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그 어떤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많은 스카프들이 계시는데 가장 큰 실패는 뭐냐 하면은 본인들이 시행착오 한 걸 실패라고 답하거든요. 예. 근데 시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패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이제 호심이 많아서 30대부터 사업하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항상 비난받아요. 너 떴다는 거 아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일할 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일에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왜 자동차만 브레이크를 밟냐고요. 근데 그게 사라질 것 같으면은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철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갖게 되지. 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상태가 되게 좋으세요. 아니, 얼굴 보면 나오잖아요. 얼굴 보면 상태가. 근데 저는 어찌됐건 그때 대우차를 그만둘 때 그 터닝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를 던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는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던지면 너 이러다 죽으면 어떨래? 응? 너 예를 들면 너한테 1년 남았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1년 남았다. 최장하면 보통 6개월 남으니까 내가 최장에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삶에 뭘 바꾸시겠어요? 바꿀 게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최장암 진단을 받아도 나는 지금처럼 살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근데 만일 내가 대우차 임원 할 때 보면 난 억울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야. 야, 내가 젊은 때 어디 해외여행 한번 하와이 한번 못 가보고 내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훈련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떴더래요.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잘 나가는 금융회사에 되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인터넷으로 서점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제안을 하는데 사장이 정말 야이씨 쓸데없이 무슨 이런 걸 하냐 해서 이제 막 한마디 까인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이제 할까 말까 하다 사장한테 상의래요. 사장이 이런 미친 짓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양반이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근데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후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알고 계시죠? 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근데 둘은 굉장히 물성이 달라. 한 것에 대한 후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저 배우자 때문에 좀 고생했다. 그건 오래 가지 않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오래 안 가. 근데 해보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라든지 그건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 서점을 아마존을 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저도 명확해요. 저도 앞으로도 해보고 다 해봐요. 저는 막 왜? 아니 언제 해봐. 지금 안 되면.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아까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예. 있어요. 예.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분이 예. 얘기를 하면 예. 설득력이 예, 예, 없잖아요. 너가 예. 해보지도 예, 않았잖아요. 예, 예. 근데 대기업에서 음. 근무를 하셨고 지금 은퇴 대입 근무가 1차가 1,000만이 넘고 2차가 나오면 2천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집에 실업자들이 많은데 100세 시대에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허리에 있거든요. 이 나라에. 그러면 저는 그 배터리들, 이 지식인들이 배터리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산에서 방전시키면은 이건 너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을 이제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내려와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변하도록 하며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분들은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을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네. 산을 한 20년 타다가 우리 친구 중에 많아요. 우리 친구 중에 1년 내내 골프 치는 애 있어요. 네. 골프하고 당구야. 애는 딱 골프하고 당구밖에 안 해. 돈은 많이 벌었어요. 얘가 봉제업 해갖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욕벌였는데 하여튼 1년에 반은 제주도 와서 골프 치고 반은 여기 역삼동에서 이거 당구 치면 돼. 점심 먹고 치면 12시까지 친대. 마누라가 맨날 나한테 그래. 내 친구가 친한 애야. 잘 살았는 지 어떻게 해달라고. 눈에 완전히 갔어. 눈이. 나 잔소리 하지 않았어 저는. 야 승규야 더 쳐야 돼 너. 응? 6개월 가지고 되겠니? 응? 1년 더 치고 당구도 좀 더 세게 쳐. 근데 내가 볼 때 술도 너무 적게 먹는다. 야 폭탄주 하루 10자 가지고 되겠니? 아침부터 먹어야 돼 아침부터. 응? 저는 생각해보자. 설득이 되겠냐 이거죠 그게.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변화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본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나 교육으로 되지 않아.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산이 많은데 뭐해? 산의 가동률도 높일 겸. 뭐 대충 시간은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황근택 소장님의 책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만남은 눈뜸이다. 모든 것은 만남으로부터 온다. 새로운 기회도 깨달음도 돈을 버는 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신성시해야 한다. 만나는 시간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최선은 만날 사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질문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도 보고 책이 있다면 책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봐야 한다. 누군가를 만날 예정인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가?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가? 이런 책이 있어서 같이
읽고 싶었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황근태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